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9월에 남아져 있는 악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미국 증시 영향을 줄 수 있는 9월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절적 약세를 보여주는 시점이 9월달에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요. 투자자 휴가 복귀 시에 매도 압력이 시장에 부담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 시장이 약간 좀 불안 요소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 추이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IMF가 곧 올 것 같다.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와 변동성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 어디에 자산 시장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다. 다들 눈치 보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직까지도 AI 기반에서 또는 요즘에 이제 좀 뜨고 있는 자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고평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가치 평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 부분에 있는 성향 패턴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계속 갈리고 있는데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나스닥 추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고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최저점 대비 최고점 대비 추이로 보았을 때 꽤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샀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 먹었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저점 기반에서 최고점 기반까지 얼마나 몇 퍼센트 성장을 보여주었냐가 관건이라고 제가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헤지펀드나 나머지 기관들이 좀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좀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악몽 올해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냐? 약간 이제 좀 몰려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부분에 명확한 점도표 위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포지션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분기 말 세금 납부 추이로 인해서 약간씩 이것도 한번 GPT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기는 했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완만하게 올랐을 때랑 변동성이 컸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좀 돌려보았습니다. 툴을 돌려보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낙폭 부분이 좀 클 때마다 차익 실현 부분이 좀 더 컸더라. 손익통산 좀 하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훨씬 더 컸더라 라는 걸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 부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금요일날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하필 중요한 지표들은 꼭 이상하게 금요일날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좀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도 약간씩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왜냐면 꾸준하게 7, 8년 동안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들어오셨던 분들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추이를 좀 땡겨가지고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닷컴 버블이 요때였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방익 찍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기 즉 2배 이상 성장을 했었을 때 약간 횡보하고 약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브프라임 때도 최저점 찍고 V자 나오고 거의 100% 나왔을 때
이런 포인트 좀 쉬어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약간 여기에서 민그적거리는 구간대가 좀 더 많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렉시트도 있었고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뭐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 시즌 때도 엄밀히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나왔지만 유동성이 워낙 컸던 시점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당장 2배 정도 성장을 한 뒤부터는 어땠습니까? 약간씩 이제 힘이 빠져서 올라오긴 좀 더 올라왔지만 결국에 이 박스권에서 갇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대부분 고금리 금리 인상 시즌으로 가고 나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5.5%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5.5에서 지금 4.5 정도 지금 머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2배가 올라오니까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 이제 2배 이상 어느 정도 왔으니 여기에서 약간씩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간단합니다. 지금의 자본의 공급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나요? 나스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적입니다. 근데 나스닥을 안 보고 넘어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기업의 차입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부분을 빨리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미국도 약간은 좀 숨통을 튈 텐데 채권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눈에 밟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효띠가 이번에 포지션을 대부분 알트코인 다시 숏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비트마인하고 이제 샤프링크에 따른 포지션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여전히 비트마인, 당연히 MSTR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MSTR보다 더 빨리 모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더 빨리,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보게 되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자금 여력은 한 좀 되긴 해요. 7천만 달러 정도는 남아져 있고 그 다음에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가지고 이 AMT 엄청나게 큰 리츠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통신 타워 플러스 데이터 센터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인물이 땡겨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번 이 작업, 이 재무적 작업 부분에 대부분 대규모 인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데리고 왔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약간씩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무래도 이제 구인 건수 부분, 고용지표 구인 건수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트렁크 일가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각 거래소마다 다 상장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락업 물량이 2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수준은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방에 푹 찍는 그런 효과는 좀 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거래소 코인들은 아마 어느 정도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은 BNB를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좀 등장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질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스테이킹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에 가까워지면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는 디파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최적의 수익성을 뽑아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외주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충 뭐 여기서 더 꼬아가지고 생각할 필요성은 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9월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원래 비트코인도 별로 좋지 않았던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10월 달이 대부분 이제 마스터 플랜의 경계선에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는 시점인데 기본에 나오는 물량 부분이 평균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개별 기업들이 잘 소화를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더가 지금 열려져 있는 비중 대비가 한 9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90만 개가 대충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한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6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예. 6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무리 저기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해도 좀 감당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추석 전후 때 내 포지션을 더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정리하는 패턴으로 갈 것인지 이걸 구독자분이나 회원님들이 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동해에서도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쭉 내려가다가 미친듯이 쭉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엄밀히 따지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제 팔려고 들어오는 물량이 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비트코인이 디파이 활동을 하기 위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이런 거래 과정에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팔 사람들이 팔기 위한 부분의 시즌에 가까워서 이제 던지려고 하는 물량이 이제 평균 다른 달 대비보다는 좀 증가 부분 추이를 ETF나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게 커버가 될 거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MSTR이 모아가는 거와 그다음에 이더의 개별 기업들이 모아가는 비중이 하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하반기 동안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총량이 지금 요 몇 개월 추이에서 보여주었던 총량 대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모아가는 회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연간 모아가는 총량은 이미 계산기로 어느 정도는 나와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이슈화를 많이 시키고 그게 SNS 밈의 한 사이클은 돌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광고비 쓸 필요 없고 홍보비 쓸 필요 없이 그렇게 이제 밈으로 SNS에 한번 돌렸기 때문에 이제 자산 부분이나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걸 이제 강제적으로 좀 이런 결과물로 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과는 성과대로 챙겼으니까 이제 하반기 부분 추이에서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재원과 자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적 불확 요소를 가진 상태에서 증가분 추이를 급격하게 늘릴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MSTR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횡보할 때 생각보다 비트코인 많이 안 삽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거의 안 삽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